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우리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셨을 겁니다. 에이트. 이지성 작가. 이지성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거 목차부터 봅시다. 당신에게 묻는다. 이게 뒷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좋고, 근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휘저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할게요.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 보기 전에 이 책 표지부터 봅시다. 이 책 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각자 직업군들이 다 다를 텐데, 이 책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출판사부터 볼까요? 그 뒤에 안 보이시는 분도 혹시 계시면 어떡하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출판사를 보면 이지성 작가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이지성 작가의 책을 다른 분들 혹시 읽으신 분 계시나요? 다른 책들? 꿈꾸는 다락방이 제일 유명하죠. 대중서적으로. 그 다음에 뭐죠?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인문학? 생각하는 인문학.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찝어주세요. 이분이 교사였어요. 그죠? 교사였다가 집에 빚도 엄청 많고 본인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는지, 교사 생활하면서 도서관에 파묻혔는지 여하간 인문학을 독학합니다. 독학해서 나는 최고의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꾸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원고를 청탁을 하는데, 투고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출판사에 투고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 난 책을 써봤다, 아니면 출판사에 원고를 넣어봤다. 우리가 참 희한해요. 잡다한 게 다 책인데, 서점 가면 다 책밖에 없는데,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신인 작가가 어찌 됐건 대중서적이건 인문학 도서건 문학 도서건 책을 막상 이렇게 출판사에 러브콜을 받아서 진짜 책을 낼 때까지 진입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도 몇 번 실패를 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막 여러 차례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빵 뜬 게 뭐예요?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그게 먼저 나나요? 그 꿈꾸는 다락방. 네, 꿈꾸는 다락방. 여하간 이제 히트작이 점점 나오시죠. 그래서 빵 뜨고 이러다가 제가 이분 책을 리딩으로 리드하라로 이제 처음 제가 만났어요, 책으로. 근데 야, 이런 작가가 있네 하나. 그리고 이분 자기 세계가 되게 또렷하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되게 뚜렷하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다른 책이 나왔어. 근데 그건 읽다가 제가 중간에 덮었어요. 이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자뻑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강하더라고 이게, 이 사고관이.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이지성 작가님,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명성을 쌓다가, 오랜만이네요. 책으로 명성을 쌓다가 이분이 인문학 강의를 다니실 때 그 강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호불호가 있었던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뭐가 딱 떴냐면, 한국에서 소문나려면 어디 나가면 됩니까? 예능을 나가면 돼요. 예능에 몇 번 나가시고, 이분이 결혼을 나이차가 많은 분이랑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정서상, 그리고 인문학 강의 플러스 이분을 평소 안 입곱게 보던 분들이나, 그리고 이분이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호감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또 이제 결혼 생활 하실 때 이제 방송에 또 나오실 때 그 수위가 안 하셔도 될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베스트 댓글의 어떤 동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책을 내시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에서 이분이 정치적 얘기를 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다가 문제가 되니까 불매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3시간 동안은 이 책과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저는 말할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다가 트렌드 코리아 2020이 또 1위였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8인가 10인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근데 여하간
이 책이 굉장히 세간의 출판계나 어떤 세간 책을 좀 읽는 분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저는 책 쇼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책을 보고도 안 샀어요, 사실. 이 책을 안 사고, 왜 이지성 작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가지고 안 사고 다른 책 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트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제가 골라서 읽었는데, 처음 탁 읽고 책을 펴서 쭉 읽을 때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이래도 되는데 라는 그 빨간불이 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읽어보자 하다가 점점,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책 보면은 책을 쓰는 지식인들의 자체가 과학적 진보 성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금 멘토링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 진보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진보. 그러니까 이여령 박사님 같은 인문학자, 그리고 연륜이 있는 인문학자가 고정나사를 다시 인간은 원래 이거야 이렇게 박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기술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 기술 나왔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엄청 이렇게 쏠려가는 게 지식인들의 어떤 취향이에요. 동양. 근데 이분도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 이 책 보고 인공지능 시대의 8가지 자기계발,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겠네,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이렇게 제시하는 실증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깨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정치 성향도 성향이지만 이분의 책을 딱 한 권 읽을 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출판사는 대부분 자기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데 열심을 두지 않아요. 대부분 유명한 사람, TV 한번 나오면 책 한번 쓰자, 그래서 그 사람 인세는 대충 이렇게 팔리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한테 책 쓰자 제시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번역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아마존 영미권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책 중에 자기 출판사와 방향이 맞는 책들을 빨리빨리 선점해서, 또 그 출판사분들이 일본에도 자주 가고 중국에도 자주 가고 서점을 그냥 둘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 거가 이 출판사 어떤 수익이 안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뭐 제러미 리프킨이나 또 누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세계적인 석학, 그 성함이 생각 안 나네. 여하간 그런 유명한 미래 예측 학자나 뭐나 이런 책들을 번역을 해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 안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 동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서양의 중심대에서 그 논지가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은 그리고 빨리 번역돼봤자 1년, 2년 뒤에 그 책이 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영어 원문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를 1년, 2년 뒤에 깊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영미 버전입니다. 모든 중진국, 후진국들이 이렇게 영미권이 맞다고 하는 거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어떤 지성인의 작가가 별로 없다. 근데 이 책, 이 이지성 작가님의 책은 이런 작가님은 한국에 계신 게 참 복이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칭앙한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막 무조건 따르진 않아요, 제 기질상.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에이트 책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냐면, 저 사람이 만약에 내일 당장 죽었거나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거나 이거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에이트란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체감적 지식으로 그래, 이 책 필요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아니 피드백을 주세요. 지금 괜찮은 거죠? 네. 좋아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다 심각하게 막 나만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지성 작가님과 이 작가님이 갖고 있는 어떤 한국에서의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썼다면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띠지 보십시오. 무슨 마크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마크냐면, 여러분 책 살 때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뭐 국가기관 지정 우수도서 선정 뭐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이상한 책 아니구나, 아 이거 무슨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많이 추천해줬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공신력 있게 보이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크는 해놓고 글자는 이상한 거, 정말 좋은 책.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마크가 없죠.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띠지에 사람 얼굴을 넣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에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얼굴이 예쁘장하신 분들이나 잘생긴 분들은 무조건 얼굴을 표지에 넣습니다. 왜? 그게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가거든. 그럼 만약에 제가 책을 넣으면 제 사진을 넣을까? 안 넣지. 여하가 이분 사진, 그리고 하버드, 스탠퍼드, 나사, 구글. 하버드 들어가면 한국인들 일단 좋아해요.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만나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쭉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책이 서사적 구조나 이 짜임새가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슬로건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슬로건은 참 좋아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얼마나 이 책을 설명해 줍니까? 그죠? 에이트. 그래서 처음에 에이트가 뭐지 했는데 숫자 8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참 잘 지었다. 왜냐면 흔한데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이게 어떤 마케팅적 감각인데, 이거를 제가 그분이랑 친하면은 한번 물어보긴 할 텐데, 이 에이트라는 제목을 본인이 지었는지 아니면 출판사가 지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출판사분들이 쓴 에세이나 출판사분들 노하우 책을 몇 권 읽어보면 출판사분들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뮤지컬도 연극도 배우도 배우와 기획사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기획사 입장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연장 계약을 해야 되고, 얘는 어깨가 커지고 뽕 들어가면은 더 좋은 대우를 바라고, 그래서 악덕 기업은 연예인들 이제 연장 계약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거 녹음 녹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례고, 출판사도 이분들은 직업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전문가는 작가가 아니라 이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 다툼이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면 작가일수록 출판사에 넣는 입김이 세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책을 통해서 주워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잡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깨알 정보들 재밌어요? 해줄까요? 예, 그래서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표지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색감이나 이 띠지 색깔이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에이트, 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 이거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감이라서 띠지랑 이런 게 너무 그렇긴 한데, 얼굴이 뭐 메이커인가 봐요. 목차를 볼까요?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책은 목차에서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프롤로그. 근데 이 책은 안 그래요. 프롤로그에 진입하기 전에 한 예화, 짧은 예화를 듭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설명 드릴 텐데, 서사적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고수야, 이 사람 책 정말 잘 쓴다, 이게 뭐냐, 영화나 드라마의 서막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화를 들려주고 영화에서 서막이 커튼이 딱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화를 통해서 질문 던져주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겁니다. 내 책의 목차는 이거야. 그러면서 단순히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서사 구조로 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당신에게 묻는다. 이 책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여는 챕터가 따로 있다. 프롤로그, 그리고 파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필로그는 뭐 감사하다 퍼레이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행 방식을 보면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보이세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 이런 세상이 있어 하고 빵 던져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빵 던져주고 그러니까 너의 8가지 이러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보편적인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빵 던져준 다음에 미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딱 집어요. 너 10년 뒤에 너 일자리 없어.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사회적인 현상, 인공지능이 어떻게 유래됐고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 직장은 10년 안에 없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휴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서사가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8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8가지. 그리고 에필로그. 오늘 그 멘토링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재미없던 챕터가 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이 8번째가 결국 인문학과 철학하라 이건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버전으로 에이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까지 하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화장실 갈 시간 드릴 겁니다. 드릴게요. 화장실 가서 이제 집에 도망가면 어떡하지? 상처받는데? 좋아요. 당신에게 묻는다. 여러분들 한번 읽으셨어도 쭉 한번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괜찮으십니까? 당신에게 묻는다. 만일 당신이 불타는 갑판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당신에게 묻는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프롤로그 위에. 프롤로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여는 이거 너무 비싼 거 다 알려준다. 어떡하지? 여러분 글을 쓰는 글쟁이가 기사든 문학이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이 중간은 그냥 쓰레기여도 극단적이다. 중간은 뭐 그냥 흐지부지 해도 돼. 뭐가 중요하냐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진짜 중요해요. 고수들은 첫 문장으로 막 올인하거든. 후킹을 거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요 들으면 후렴구 딱 한 번 들으면 꽂히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이 작가가 프롤로그든 뭐든 첫 문장을 딱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문장 프롤로그를 만나기도 전에 당신에게 물어요. 여기서는 제가 부분 편집한 겁니다. 뒷부분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만일 당신이 불타는 갑판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그겁니다. 그 실화를 바탕에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추 배웠나요? 다 읽었으면서 왜 이래? 여하간 이 남자가 불이 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불 타고 있고 여기 계속 갑판에 서 있으면 불에 타 죽어. 근데 나는 여기 떨어져. 근데 아파트 23층? 17층? 이렇게 높은 저기에 바다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바다로 풍당 뛰어들어서 살았다. 근데 이분처럼 뛰어내리지 않았던 168명은 타서 죽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한강에서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 정말 신기했는데, 왜냐면 한강에서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빠지면 그냥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강이 생각보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떡 떨어져서 막 못 찾고 막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저기 바다가 있는데 뛰어든다고 무조건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9.11 테러 났을 때 그 끔찍한 영상 보셨죠? 그 분들이 그 높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이 뒤에 막 불타고 있으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려요. 그거 보셨죠? 그거는 이제 육지가 있었지만 여기는 바다니까 그분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처음에 빡 했냐? 저 같은 사람은 또 과장 이런단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인사이트 하나 줄까요? 괜찮으세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해. 이거는 중요하니까 얼굴을 다시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식인 그리고 학계 뭐 우리로 소위 말해서 저분은 참 순수한 것 같아 이런 분들 보면 과장이 좀 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진짜 그분이 과장이 심한 분이거나 아니면 아는 게 많아서 정말 자기는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과장이 심해 하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저열한 겁니다. 많이 아니까 정말 진짜 큰일 났어. 인공지능 쓰나미가 있고 미국에서 너처럼 회의적인 애들이 변호사가 한 팀 꾸려서 인공지능이랑 싸움했는데 얘네가 졌다니까?
야, 너 지금 사법고시, 아니, 로스쿨 들어가서 너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아, 알았어. 야, 이 영상 30분만 봐봐. 이거 진짜 꼭 봐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서 안 보고. 속으로, 아, 쟤는 항상 저렇게 심각해. 아, 항상 저렇게 과장이 심해. 이게,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왜냐, 극단적인 비유를 든다. 처음부터. 근데 이 작가는 그만큼 애가 타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불에 타서 침몰하고 있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책을 읽을 땐 좀 그랬다. 점점 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타는 가판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니,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멍하니 서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있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들과 함께 하겠는가? 168명과 함께 너 같이 불타 죽을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들래? 이러면서 화두를 던지죠. 어떻게 해요? 야, 닌 어떻게 할래? 너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너 바다에 지금 안 뛰어들면 너 타서 죽어. 너 죽어. 이거를 서곡으로 딱 깔아요. 서곡이 세죠. 지지지지징. 서곡이 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들래?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뭐요? 서막 커튼이 딱 걸치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목록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차. 이해가 되시죠? 제가 쓰기 귀찮아서 갖다 붙였어. 그래서 당신에게 묻는다. 프롤로그.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이거 이제 프롤로그 따로 있죠. 파트 1 쭉 있고 파트 2 쭉 있고 3 이제 본격적인 하고 싶은 말이 이거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는 인공지능이라는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 소제목들도 참 일단 책을 음미하는 거죠. 그죠? 표지부터 띠지부터 목차부터 음미하는 거지. 아, 출판사 직원이 이렇게 했을까? 작가가 이렇게 브랜딩을 했을까? 아, 이러면서 성경도 여러분 진짜 차분하게 밤에 그 책상 불만 살짝 켜고 저는 그래요. 가끔씩 성경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중얼거리면서 읽거든요. 그러면 촉감으로도 읽고 내가 내뱉으면서 귀로도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게 공감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맛이 있듯이 책도 이렇게 음미하면서 왜 이 디자인을 했을까?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여러분이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책을 더 음미하시면서 씹어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잡스. 얘도 잡스, 쟤도 잡스.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적을 보면 인문학서적도 마찬가지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잡스. 잡스는 예술가라고도 칭하기도 하고요. 기업가지만. 그리고 그 월터 아이작슨 혹시 아세요? 스티브 잡스의 공식 전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가 인정한 공식 전기, 그 800페이지짜리 있죠. 그 책을 쓴 작가입니다. 전문 작가예요. 그 사람은 그 책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잡스는 어쩌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은 기억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하간 그만큼 잡스가 갖고 있는 힘이 크다. 근데 이 사람이 잡스는 그런 훌륭하고 뛰어난 잡스가 왜 죽기 직전까지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게 뭡니까?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인공지능, 뭐 네이버 스피커 있어요? 카카오 스피커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 CF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전제품 흐름이나 CF를 보고 이제 장점들도 있잖아요. 여하간 우리가 시리, 안녕 시리, 하이 빅스비, 우리가 누리는 인공지능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 기술력의 겉표면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준비된 인공지능 파워가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리, 하이 빅스비 하면서 겉표면의 파도만 보고 나 인공지능 좀 알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 플러스 빌 게이츠 플러스 실리콘밸리에서 아마존 제프 베조스 또 누구죠? 스페이스X 누군가요? 앨런 머스크
또 누가 있죠? 그 굵직굵직한 마크 주크버그도 있고 굵직굵직한 애들이 계속 인공지능에 자기 회사의 명운을 걸고 투자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딱 꽂힌 거예요. 왜 잡스는 인공지능에 올인을 하지? 얘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에 매달렸지?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팝니다. 파요. 프롤로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도 여러분, 이거 글 쓰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잡스 이야기, 아까 갑판 위 불타는 이야기처럼 이 사람이 프롤로그에서 인공지능이 너네 반드시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개진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도 경험이지만 하나의 예화를 또 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뭘 들어요? 잡스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야기 구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볼까요? 미래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이거 프롤로그에서 제가 이거 좀 괜찮다 하는 부분을 제가 부분 편집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전자에 속하는 고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좀 이 책이 별로였어요. 두 번째, 선진국들은 다들 미래의 인공지능 IQ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에 애를 쓰고 있는 거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IQ, 인공지능의 IQ가 1만을 돌파한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입식 교육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평균의 종말 독서 멘토링 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테일러가 미국의 공장에서 관료주의에서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는 적당히 똑똑한, 적당히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학교를 그렇게 만들고 보통 교육을 합니다. 이게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국민의 어떤 인간 지성이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관료주의와 이 관료주의에서 이 컨텐츠, 교육 컨텐츠화 했던 그 핵심 내용이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근데 이 150년 동안 근현대, 이제 현대사죠. 근데 이 150년 동안 이게 맞다고 했던 이 교육 시스템의 근본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프롤로그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10년 내에, 앞으로 10년 내에 세상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고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은 물론이고, 이것도 중요하죠. 전문직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보고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이런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에 얇고 가독성 뛰어나게 만든 이 책에 한국의 국회와 국내 정세를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맞는 정보로 녹여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뒤에 파란색에 있는 부록도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저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에서 10년 내에 이러면 이제 모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저렇게 좀 말 좀 하지 말지. 자기가 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10년이라고 시간을 딱 특정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10년 내에, 5년 내에 한국에 있는 직업군 30%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전 세계적인 어떤 석학이나 그런 연구기관의 연구 발표가 있고, 그리고 10년 안에 정말 더 많은 직종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 작가가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딱 특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청소년 그 수련회가 아니고 그 강연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애들이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교 가는 애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이 대학교 넘어가기 전에 얘네들한테 연애 결혼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똘말똘말한 애들 앉혀놓고 속으로는 연애 결혼을 해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살짜리 버전의 연애 결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 절대, 여러분 신입생 때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이게 귀한 깨달음인지 몰라. 그냥 예.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연애보다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이트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애들이, 왜냐면 이 애들이 신나서 대학교 들어가.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돌아오면 6년, 7년인데 여자분은 이제 빠르면 4년.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말이냐? 10년이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지금 대학교 가서 졸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플러스 모든 전 지구상에서 직업 30%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얘네가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1년, 2년 학원 다니고 뭐 하고 이러면 3년 남았죠? 근데 취업 준비한다고 토익 이렇게 공부하는데 파파고가 업그레이드를 5번, 6번 네이버에서 완전히 인공지능 장난 아니게 하더니 완전 동시통역 수준으로 학원을 안 다녀도 될 만큼 해외여행 갈 때 파파고가 더 잘 해줄 만큼 마크 주커버그랑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뭘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대륙이나 후진국에 그 볼륨 풍선 띄워가지고 무료 와이파이를 엄청 하려고 해요. 전 지구를 네트워킹으로 이어보려고 합니다. 왜? 전 지구를 후진국 애들한테 보급형 스마트폰 주고 와이파이 공짜로 해주면 페이스북 가입자가 늘어나거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이제 잡독하는 애가 막 주저리 하는 거 여러분들 막 주워 먹는, 받아 드시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10년 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언어도 파파고 플러스 네이버가 안 망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마존이 한글 번역하는 버전이랑 네이버가 만든 파파고가 달라요. 한국형이니까 얘가 더 좋을 겁니다, 아마. 여하간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입식 교육 20년 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거 그리고 부모님이 의사 돼야지 변호사 돼야지 이것만 보고 순종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리고 이제 7년 8년 열심히 공부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 직업이 없어졌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보고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파트 1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글을 음미하면은 여러분 아이폰이 몇 년에 나왔어요? 한국에 몇 년에 상륙했습니까? 아이폰 3G 2009년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2009년에 딱 상륙했을 때 MBC 2580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특집까지는 아니고 한번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너무 신기했거든. 우리는 그동안 삼성이 만든 연하폰 해가지고 햅틱 하면서 주사위 돌리고 이래. 근데 아이폰이라는 걸 딱 만들었더니 이게 어플 딱 연결해가지고 명함을 손으로 싹 하면은 상대 핸드폰에 내 명함이 가고 뭐 이런 초기 어플 그리고 막 버스가 언제 올 수 있다 이거 어플 막 키고 막 방송에서 버스가 몇 분 뒤 도착이 나옵니다. 뭐 어떤 학생이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혁신이었단 말입니다. 혁신. 아이폰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진짜 비싼 건데 아이폰이 왜 혁신입니까, 여러분? 아이폰이 왜 혁신이죠? 왜 혁신일까요? 마켓. 아이폰은 뭐였죠? 지금 까먹었다. 앱스토어.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광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스마트폰 광장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판 깔아줄게.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애들 니네 마음대로 놀아봐. 그래서 코딩할 수 있는 애, 아이디어 좋은 애 팀 만들어서 어플 만들기 시작하죠. 왜? 돈이 되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전 인류 역사상 없던 직업군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애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네이버 포스트에서 이제 4만 구독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넘어와서 지금 9만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네이버 포스트를 쓸 때 네이버 측에서 자기 포스트 플랫폼, 블로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인정해 줬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가 니네 이렇게 서비스 하니까 너네 컨텐츠 만들어. 우리가 상급 올려줄게. 너 이제 나무 열매, 그 다음 다 한 개, 그 다음 다 한 개.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기획한 실리콘밸리 미국 정신이 뭐냐? 뭘까요? 야, 우리가 플랫폼 깔아줬을 때 이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 이 컨텐츠 제작자도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뭐죠? 감히, 생각도, 한국은 절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절대까지는 아니고 안 나왔어요. 뭐냐? 유튜브 광고 수익의 50%를 절반을 깔끔하게 빡 해서 컨텐츠 제작자에게 꽂아줍니다. 저도 통장에 구글에서 보낸 달러가 꽂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준다는 건 전 인류 역사상 없던 직업군을 유튜브가 돈을 주는 순간 직업이 또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앱스토어와 마켓이 뭐냐? 머리 좋은 애들 어플 만들면 얘네들이 잘 만들고 여기에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뭡니까? 다 똑같이. 제가 여러분 소련 그 러시아 비행기 항공기 타신 분 있으세요? 러시아 비행기 진짜 불친절한데? 그죠? 스튜어디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만 보다가 아름다운 여자분 이거 성차별입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여자분만 보다가 그 소련에는 이제 비행기 탈 때 이제 주머니 손 넣고 아저씨들이 이러고 있어요. 뭐 들어가라고. 안 친절해, 안 친절해. 왜냐면 이건 좀 깊어지니까. 근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잘해서 자기가 하는 만큼 보상을 주면 머리를 쓴단 말입니다. 활력이 생겨요. 이게 자본시장이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도입하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버스 어플 만들어. 근데 또 다른 애들이 더 아이디어 넣고 더 좋은 거 만들어.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죠. 그러면 더 좋은 애들은 더 만들고 더 만들고 그러면 좋은 건 뭐야? 소비자만 좋지. 이거 1등, 2등 이런 애들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정적, 기술의 격정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르냐? 왜 얼마나 이렇게나 많이 변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우리는. 왜 모를까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액자 틀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혁명적 과도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나가는 게 영속성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계속 열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볼 때 맨날 수천 년 동안 마차와 말을 탔다가 이제 사람이 동력을 만들고 바퀴가 굴러가고 스스로 마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학술적으로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업데이트하고 2년 계약 끝나면 새 핸드폰을 바꾸는데 한 번 여러분들이 바꾸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혀 다른 기술력으로 다른 세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무서운 게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거야. 아, 인공지능 그러니까 니 빨리 본론으로. 아니야. 그만큼 일단 세팅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말이 너무 많아? 맞나? 자, 보십시오.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뭐 맨날 저런 얘기 하는 거 있지. 근데 말한 화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언제 말했죠? 1997년에. 여러분 1997년에 뭐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98년 그 월드컵 때문에 97년에 이민성 선수가 일본에서 역전골 넣고 막 이랬어요. 그 역전골 넣고 막 좋아서 저도 막 아파트 단지 가서 친구들이랑 동네 축구하고 막 이랬는데 죄송해요. 추억팔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갤럭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드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다 포함. 우리의 연봉 곱하기 2000배, 3000배 버는 실리콘밸리에 천재 같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어요. 걔네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런 걸 만드는 애들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고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우리보다 연봉 곱하기 200배, 300배, 1000배 받는 애들을 고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은 뭐냐? 한 10명 정도 될까요?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뭐 유명한 맨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맵을 깔 수 있어요. 본인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오면, 이거 비싼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 오면은 우리 평민들, 우리 다 평민이죠. 피지배층이라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 우리들은 정보 하나 딱 귀한 거 얻으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알짜배기 부자 돼서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흘러 들어옵니다. 굳이 자기가 안 만들어도 흘러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이 쫙 봐. 그러면서 보여. 눈에 보여. 뭐가 보여? 전 지구의 한 30억, 40억 명은 이제 피지배층으로 완전히 직업 잃어버리겠네? 이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에릭 슈미트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나요? 빌 게이츠가 왔나? 그 아주 유명한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한국 왔을 때 인터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수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계속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 여러분들 직업 끝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지금 우리 A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실험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알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럼 이제 한국은 뭐예요?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베스트 3 이래서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학원 막 다 가고 코딩 다 외우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97년도에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97년도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조별 모임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오늘. 아, 그거 혹시 준비하신 분 있어요? 밤새 레포트처럼. 메일로 보내주실래요? 그걸 왜 적었냐면 이 책에 나왔던 하나의 예시를 독서 멘토링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요?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라고 제가 쓴 거예요. 이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과정이죠? 그 대학교 지금 대학교 어디 한국 체대나 어떤 심미적인 수업하는 대학생 소논문 클래스입니까? 아니에요. 읽으신 분 아시죠? 삿포로 가이세이 중등교육학교 체육교육과정 중 창작춤 단원 수업 내용. 그러니까 일본의 중학교 체육 수업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체육 수업인데 뭐라고 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감상하여 느낀 아름다움을 몸 동작과 공간을 활용해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서술하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번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거는 대학원생도 못해요. 얘네들 수준에서겠지만 특정한 춤 동작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한지 서술하시오. 표현 활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개인적 문화적 표현은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이런 거. 관계란 어떤 의미를 이거는 80세 할아버지도 못해. 근데 그러면서 이 수능 동작은 어떤 의미를 지는지 서술해라. 창작 소감을 서술해라. 그리고 기획부터 발표까지 그 절차를 기술해보고 네가 협력 학습을 하면서 느낀 점을 또 서술해라. 이게 체육교육 수업의 한 단원 수업 내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일본은 체육 시간인데 이제 한국은 그래요. 앞구르기 해봐. 이렇게 체육교육 그림에 이렇게 순서 나오죠? 남자가 서 있고 철수 형이 서 있고 그림으로 이렇게 앞구르기 해서 짠 이거대로 해. 목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 그래서 이제 수업 연습한 다음에 수행평가 이제 시험 보면은 이제 앞구르기 체육복 갈아입고 하죠. 그래서 너 A 자세 좋다. A, B 이게 아니야. 몸 동작을 못한다 하더라도 글로 잘 서술하면 똑같이 A를 준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뭐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속 앞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있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수십 년 전, 20년도 넘는 전 시간에 인공지능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한다. 일본이 왜 이런 교육을 해? 걔네 주입식 교육 짱 아니야? 봅시다. 2013년 6월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입시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 국제화에 쭉 하고 국제 스위스에서 만든 게 있어요.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그 커리큘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다. 우리가 독서의 대상은 책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지금 몇 년입니까? 2019. 2013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전 이스라엘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했죠. 2013년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학생. 5년 동안 5년 격차가 나요. 우리가 5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이럴 때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뭘 실행했냐? 2013년부터 보세요. 150년 만의 교육혁명. 150년은 근대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던 시초입니다. 얘네가 메이지 유신으로 국가적으로 서양을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고 왜?
얘네들 기술 보고 우리는 외교라는 단어도 없는데 서양 애들이 지들 철학 만들고 과학 딱 발전해서 배 타고 이렇게 오더니 야 외교하자 외교하자 삥 뜯기는 거. 외교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는데 외교하자. 하다가 조약 한번 잘못해서 삥 뜯기고. 그래서 얘네들이 깨달아. 얘네 과학 수준 장난 아닌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임진왜란 때도 조총 하나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쓸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은 기술과 어떤 서양 철학을 딱 보고 이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럽에. 그래서 배우게 합니다. 철학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로 일본이 막 따라왔어. 근데 그 일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150년 만에 뭘 바뀌었다고요? 교육을 바꿨어요. 메이지 유신급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입시 교육을 폐지한대요. 2020년. 여러분, 2020년 몇 달 남았어요? 3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까지 입시 교육을 폐지했다? 여러분, 교육은 정책적으로 야당, 여당 떠나서 교육은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요? 교육 커리큘럼 하나 딱 바꾸면은 이 부작용은 100년 가요. 얘네들 한번 제대로 이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100년 가요. 얘네 죽을 때까지 교과서에 배운 것만 맞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막 중요시하고 역사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교과서 이 단어 하나 빼려고 넣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2020년에 입시 교육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일본인이잖아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수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통령이 공약해서 3년, 5년짜리 공약 만들어서 입시 교육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더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야당, 여당을 떠나서 이러다가는 야, 여도 아니고 일본 자체가 무너진다. 일본 자체가 또 망한다. 이런 근본적인 위기의식이 야당, 여당을 떠나서 일본 국민과 지도계층에게 딱 있다 보니까 얘네가 함께 준비한 거야. 딱 준비해서 우리는 2020년이 그냥 똑같은 2020년인데 얘네들은 3주 뒤에는 어떤 나라가 펼쳐집니까? 입시가 없어진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주입식 교육의 왕이라고 하는 일본 애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바로 옆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동 먹고 또 뭐 초밥 먹고 그냥 막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산다는 걸 절대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작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삿포로가 술 이름 아닌가요? 내가 잘 모르는데 삿포로 가이세이 욕 같지 않나요? 가이세이 중등교육학교 체육교육과 아까 여러분 보셨죠? 보세요. 이 수업에는 교사는 토론하기와 소논문 쓰기를 춤창작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더 점수 높게 준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 그러면 일본 같은 선진국이 일본 무시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GDP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사카나 도쿄 이렇게 거리 한번 가보세요. 서울의 지하철만 보다가 일본 도쿄 지하철 노선도 보면은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거. 어떻게 바뀌었어? 그렇게 똑똑한 일본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했어? 공교육을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전 국민적으로 책을 읽게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토론하게 해. 그리고 글을 쓰게 해. 전 그래서 이걸 읽고 역시 하나님 연출 역장 이러면서 제 아이디가 책 읽는 사자잖아요. 야 이걸 모르고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이디를 하나 만드는데 책을 읽으니까 그래 난 책 읽는 근데 나는 지금 거지. 그럼 난 책 읽는 거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름 따라가니까 거지는 안 돼. 평생 거지 될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갔을 때 이제 성인이 돼서 지적 체계가 좀 자리 잡힌 이후에 사자를 대면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긍정적으로. 야, 이놈 봐라 이러면서 애인아 발이 이만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받은 그것과
잠언에 보면 사자가 가장 세다 뭐 이런 구절이 사이즈 있어요. 그래서 사자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책 읽는 사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지 나는 몰랐지. 어떤 세상?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거.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거.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이 이게 여러분들이 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종 자체가 멸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세 개 뭐?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 단원의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세 번째 그게 제일 뭐 별로였다고 했죠. 이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끌냐면 파트 1, 2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삐지시면 안 돼요. 일본의 국민 평균 독서량은 1년 기준 60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제가 책 읽는 거지였을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실 때 저는 골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속독을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어떤 지적 체계가 세워진 애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읽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톱니바퀴가 기름칠이 잘 돼 있어서 꺼거거거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번도 뇌를 써서 사색하는 게 낯선 애가 꺼거거거 그래서 한 권 읽어도 막 하루 막 내내 걸리고 정독해야 되니까 속도도 막 느리고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제가 블로그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1년에 300권인가? 그리고 그 다음은 막 170권인가? 뭐 220권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수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은 몇 권이고 너 몇 권이고 그러면 지금은 바쁠 때는 8월, 9월 이쯤에는 한 권 읽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한 3, 4권 읽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바쁠 때. 여러분들 독서 멘토링 책이란 막 필요한 책을 읽긴 하는데 여하간 여러분들은 몇 권 읽습니까? 1년에 60권 읽으려면 한 달에 몇 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평균. 일본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에요. 일본 국민의. 근데 이런 애들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법. 아니 이 손가락질은 우리의 지적 체계가 낮아서 그래요. 이렇게 1년에 60권 이상 그리고 일본은 잡지와 문자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호텔이나 이렇게 뭐 관광지에 놀러 갈 때 일본은 아직도 그 팜플렛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글자를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60권을 읽는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공교육을 뜯어 고쳤다. 메이지 유신급으로 150년 만에 모든 걸 철폐하고 수능을 소멸해버리고 했다. 이 세계 최고의 독서 국가가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받아들여서 바칼로레아 뭐라고요? 책 읽고 토론하고 쓰고 국민 독서의 질을 싱귤레리티대 뭐 이런 의대 뭐 이런 걸 만들었대요. 올리려고 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세계 166위. 16위가 아니다. 166이다. 게다가 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서 띵 뭔가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라고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 10년 동안 남의 전화번호 외운 적 10번 넘는 분 있으십니까? 왜? 기계가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린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 정보, 기술보다 위에 있는 무엇? 즉 이거 중요해요. 이거.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두 가지입니다. 이 작가가 주장하는 바 뭐죠? 공감 능력과 뭐라고요? 창조적 상상력.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두 개를 제시하는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핵심으로 내놓는 어떤 핵심 코드가 좀 약한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감 능력은 무엇이다, 창조적 상상력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무신론 프레임이 살짝 있기도 하고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근데 이 작가분이 저 이지성 작가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삐지지 마세요. 왜냐면 그분이 그 광화문 그 청와대 앞에 그 텐트에도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행동 반경이 얼추 겹칠 수도 있거든.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아주 핵심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딱 슬로건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근데 이게 곧 뭐냐? 읽으신 분. 뭐라고 했어요? 작가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있는데 이게 곧 뭐다? 지혜다. 이재성 작가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혜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 이거 지혜라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신실하게 이제 책을 쓰실 때마다 기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지혜? 좀 생뚱맞네? 우리 모태신앙자거나 교회를 좀 다니시거나 교회에 좀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이, 뭐야, 여기서 또 종교적인 단어 나왔어. 이러면 여러분 귀한 인사이트 다 놓칩니다. 지혜. 찾아봤어요. 지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뜻은 뭘까요? 무신론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교 프레임이에요. 뭐 지혜 바라밀이 뭡니까? 저 잘 몰라요. 지혜 바라밀. 배지밀 같아. 지혜 바라밀.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계에서 정의하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분 안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기독교 프레임.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지혜가 뭐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을 지혜라고 해. 근데 좀 알 것 같은데 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프레임으로 좀 더 설명을 한 거.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 이거 여러분 어렵게 찾은 거 아니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엔터만 누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에 의해 얻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 프레임 설명이 들어갑니다. 저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 주일에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맞지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 저 지저스리스트, 저 기독교인, 저는 뭐냐면 유실론자입니다. 저는 피조 세계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신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신 설계자가 인간과 피조 세계를 디자인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잡신이 다신이 아니고 알라 불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성경 66권에 나온 그 신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 유일신론자입니다. 세 번째, 저는 종말론자입니다. 종말론자 뭐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로 믿는 건데, 우리가 창세기 1장 6일 창조도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저 6일 창조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막 열심히 냅다 파시면 위험해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께 이렇게 안전하게 배워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게 왜 이게 이해가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얘가 문자로 써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화폐개혁 안 됐죠? 도시혁명, 산업혁명 안 됐죠? 기계라는 개념이 없고, 그리고 얘가 그래서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말세 얘기하다가 왜 화폐, 손에다 뭘 받지 않으면 화폐? 얘는 지금 종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제 영역으로 넘어가서 요한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여하간.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왔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세상에 끝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종말론자들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는데, 그 때가 딱 되면 예수님 내려와. 다시 와. 다시 온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의 죽음은 의료학적으로 진짜 죽었고, 예수의 부활도 의료학적으로 정말 살아나셨고, 그 예수께서 승천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올 때 세상이 끝난대요.
이 허황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믿는 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그 철학이 뭡니까? 절대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대주의자입니다. 예수께서 맞다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예수께서 틀리다고 하는 건 악입니다. 제가 20년 뒤에 캐나다 가든 200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나든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프레임. 그러면 이 기독교 프레임으로 봤을 때 지혜라는 개념은 아까 사전에서 봤을 때 무신론 프레임이 맞습니까? 세 번째 프레임, 이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지혜가 뭐래요? 이게 정말 쇼킹한 얘기예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이 말이 뭐냐?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이 피조세계 이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입한다고요. 지혜가 그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학습해서 학습해서 얻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더 쇼킹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종족이 인격화돼요. 지혜가 인격화된대. 이게 말이 됩니까? 헬레니즘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지혜가 인격화가 돼. 바울이 그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잖아요.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 그 헬레니즘 사고방식으로 변증해서 했는데 얘네들이 언제 바울을 미친놈 취급합니까? 야 근데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아 이건 요한이지. 사도 바울도 철학 프레임으로 이렇게 했는데 얘네 언제 예수님 미친놈 취급합니까? 신이 인간이 돼서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했을 때 아 얘 또라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혜는 종종 인격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쭉 가다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 이 모든 이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조물주를 인정하는 프레임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기 했죠? 참된 지혜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이 이지성 작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 프레임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의 기독교적 관점의 솔루션이 나오는 건 극히 학술적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얘기만 하면 종교 프레임으로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만의 논리도 꽤 근사하다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보편적 얘기 끝났어요. 10년 뒤에 야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야 지금 세상이 이래. 너 옆 나라 일본은 150년 전에 그렇게 교육 혁명을 지금 했어. 근데 한국은 멍청하게 이러고 있어. 근데 이런 세상이 오는데 너 직장 10년 안에 없어진다? 여러분 공무원이신 분, 연금 나오시는 분 빼고 연금도 뭐 대한민국이 이제 계속 있어야 연금이 나오는 거지. 공무원분들 빼고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직장이 없어집니다. 아, 내 직장은 달라. 이런 분 없죠? 소제목 볼까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지시를 받는 사람. 쭉,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냥 말로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국가적으로 사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일러주의의 학교를 만들고, 관료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 국가와 가정을 움직이는 핵심 컨텐츠가 뭘까요? 아,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이게 입버릇이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이걸 하려고 그래, 자꾸.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테헤란로, 우리 테헤란로 여기 있잖아요. 테헤란로. 강남, 강북 있듯이 태북, 태남이 있는 거 아십니까? 태남은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겠죠? 태북은 어디죠? 아, 송파구 아니고 서초 이런 거고, 태북은 어디입니까? 여기 올라가면 뭐 나와요? 삼성동, 압구정동, 청담동. 근데 태북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막 치열하진 않아. 왜 그럴까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얘가 공부를 못해도 물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근데 태남에 계신 분들은 본인 가문의 어떤 부와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되라 변호사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지도계층과 훌륭하다고 하고 교육, 지식인과 사회 지도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 이거 비싼 겁니다. 빨리 외우고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엘리트가 됩니다. 150년 동안 그랬어요. 원시? 창세, 예전에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법치가 헌법이 잘 안 만들어질 때는 누가 셌습니까? 체격이 좋은 애들. 그래서 막 말 안 들으면 목 비틀어버리고. 근데 우린 뭐예요? 교육, 빨리 외우고 잘 안 잊어버리는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 판사가 돼서 사람을 심판하네요. 그죠?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법의 생리를 잘 아는 그걸 외운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됐다가 입법부 가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사회를 만드는 지도계층이 그렇게 학습을 누가 더 빨리 외우냐, 그리고 안 잊어버리냐,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해서 A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에 유학 간 어머니 그 에세이를 읽어보면 자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학교에서는 공부 1등이야. 뭐죠? 한국에서는 우등생인데 엄마가 유학 가야 돼서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애 학교 보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왜? 당신 아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 갔어. 아니 무슨 문제야? 우리 아들 우등생인데. 딱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합니다. 물어봐도 얘가 말을 아니 시험 기간 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요 학교는 뭔가 체계가 달라. 근데 이 체계가 다르다는 건 뭐냐? 채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 불러서 얘는 어떤 순간 한국에서는 우등생이었는데 독일 가니까 열등생이 된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공부, 지식은 뭐 가정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다 공부에 매달린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공부 얘기하냐? 공부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미국, 서유럽, 일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대비를 해왔다. 근데 우리는 대비를 하나도 안 해왔다. 이거 이제 실증적인 예를 하나만 보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중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켄쇼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있습니다. 얘가 금융가에 취직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월스트리트에서, 월스트리트 뭐죠? 금융가 애들 뭐죠? 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죠? 얘네들 돈 버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막 복잡해서 숫자가 너무 많은데 얘네들은 막 바빠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 흐름을 봐. 흐름을 보면서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얘네는 버튼 하나로 계속 막 그렇게 모으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 있는 이 회사에 인공지능 켄쇼가 취업을 했는데, 얘가 인공지능이 딱 취업했는데 취업하자마자 이제 브리핑에서 오리엔테이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딸랑딸랑 이럽니까? 아니면 취업하는 순간부터 일합니까? 순간부터 딥러닝 돌려. 얘는 여자친구랑 놀 데이트 시간 있어 없어? 퇴근해요 안 해요? 노조 만들어 안 만들어? 계속 딥러닝으로 수천 가지 알고리즘 딱 해가지고 얘가 한 게 뭐냐?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할 일을 얘는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렸다. 600명이 합한 것보다 수익도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이야. 그러면 켄쇼가 켄쇼지만 우리 정 과장 나랑 창업할 때부터 정 과장 아들 내가 졸업식도 갔어. 이래요? 아니면 정이고 나발이고 니네 이제 끝 이래요. 다 잘라버리죠. 세상에 잘라버려. 그래서 덕분에 598명의 트레이더는 잘렸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은 뭐 했다고? 얘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인공지능 수발들러. 인공지능 켄쇼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던 모건 스탠리 분석가 15명이 한 달 가까이 매달려 하는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하는 능력을 선보인 게 2013년이다. 2013년. 진짜. 이 책을 안 봤으면은 우린 진짜 열등하게 사는 거예요. 책이 여러분,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2014년이다. 이 보세요. 이때부터 월스트리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분이 이지성 작가님이 말한 게 뭐냐면, 야 봐라,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공부 천재라고 불리기 손색 없는 인간들도 잘렸는데 너는 안 잘릴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야, 아이비리그에서 가장 수재들만 가는 월스트리트 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도 잘렸는데 이 피라미드 계층, 여기 수익 피라미드 계층의 요 중간이나 아래급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너의 직업은 있을 것 같아?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러면 반론이 나옵니다. 에이, 책임사자, 진보적인 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교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어지지 않는 직업군이거든. 그리고 네 이놈이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목사 있잖아. 목사. 저 정신 나간 놈. 목사. 목사님 얼마나 필요하겠어. 의사님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이메일로 고민 상담을 하게 해요? 제가 인공지능이라서? 왜 할까요? 왜? 왜 편지를 쓸까요? 얼굴 안 보이니까.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탠딩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인사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이 할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얘기를 솔직하게 다 드러낼까요? 아니면은 책 읽는 사자가 이 얘기까지면 다 이상하게 보겠지 하고 스스로 필터링해서 말합니까? 필터링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목사까지도. 목사님에게도. 왜? 교회에서 여러분 연예그룹 멘토링 제가 교회 강연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지금 아닌 척하지만 교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쭉 다니면 누가 누구랑 사귀었고 누가 누구랑 깨졌고 누가 어떻게 됐고 다 알죠? 이러면 막 서로 막 민망해. 우리 저번 그 기능의학 책 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전자기장이 나오잖아요. 전자기장이 확 바뀌어버려. 움찔움찔. 그런 평판과 체면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솔직하게 못 말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이 상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이 전문가 인간에게 상담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프로그램한테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인간이 실수하니까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국가에서 헌법이나 실정법으로 땅땅땅 때려요. 뭘 때려? 이제 인간이 운전하는 거 불법이야? 이러면 운전 못 합니다. 왜? 운전을 하면 그게 국가적 손해니까. 인간이 운전하면. 인간이 인간을 안 믿는 거예요. 의료 분야 인공지능 사례. 의사. 어제 제가 결론으로 이분 얘기하려고 해요. 이틀 전에 의대생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 책을 읽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미국 최고의 방사선과 의사 4명과 인공지능 뭐 이렇게 붙었는데 다 이겼다 이겁니다. 인공지능은 의사 실수는 0%, 인공지능은. 근데 인간은 평균 7%지. 이게 말이 7%지. 이 7%에 여러분 엄마 아빠 약 실수 한번 해봐요. 그 5판 해봐요. 또 이거는 이거 가천대학교 여러분 그 경원대학교 아시죠? 그 복정, 송파 이렇게 넘어오는 쪽에 가천대학교, 경원대학교 아세요? 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16년에 인공지능 의사 왓슨 들어보셨죠?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왓슨을 가천대학교에서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야 아주 훌륭한 우리 가천대에서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이 병원 원장님은 논문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으셨고 이런 수술도 성공하셨고 근데 이분 얘기 들을래? 너 왓슨 얘기 들을래? 했을 때 10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왓슨 고를래요. 이랬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왓슨이 이제 안정화돼서 병원마다 이 프로그램을 돈 주고 IBM한테 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동네 병원도 왓슨이고 연세 세브란스도 왓슨이라는 거예요. 민주화. 그러면 우리 읍내에서 아주머니 할머니들 버스 타고 서울 상경에서 허리디스크 수술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판독을 어디서도 할 수 있다? 읍 단위, 면 단위에서도 인공지능 왓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직업이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대형마트 가니까 요즘에는 이마트 아주머니 안 계시대요. 막 찍찍찍 하고 이제 스스로 가대요. 없어져요. 저 대학생 때 고속터미널 가면은 표 끊어주시는 분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도 이러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방영됐는데 미국 5대 대학병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된 의대가 없죠. 아주 빵빵한 의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의대에 제조실, 약 짓는 제조실에 카메라 딱 들어갔더니 이 5대 병원 제조실에 인간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인간 약사는 평균 몇 프로의 실수를 하는데 인공지능 약사는 몇 번의 실수를 합니까? 10만 건의 약을 제조해도 실수는 0건. 그리고 위생적이지. 왜? 코 파다가 약 짓는지 누가 알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2017년에 코엑스에서 약준모라는 학술제 조사 내용에서 이걸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법 분야 나오죠. 아, 의사만 그런 거 아니야? 변호사는 인간 눈 아이 컨택하면서 경청하면서 임마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국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영국 뭐 다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적인 뭐 했다.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 그 사례 보셨죠? 인공지능으로 판결받고 감옥 간 사람 얘기 나오죠. 얘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 프로그램이 자기를 판단해서 실형받으니까. 그래서 항소했는데 인간이 그거 보더니 다시 기각해버렸죠. 이제 인공지능한테 판단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20년까지 지금 로스쿨 다니시는 분 있으십니까? 2020년까지 개인회생 파산 재판에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우리도 3주 뒤면.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건 체이스의 사내 보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해야 될 거를 얘는 36만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몇 초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놔둘까요? 자를까요? 당연히 자르지. 영국 법률회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간 300건 뭐 60건. 그래서 인건비 줄일 수 있었다고 사장이 기뻐하는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마지막 교육 분야. 이거요. 뉴질랜드는 에이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틀 전에 선생님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가 아니고 한 명.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과장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항상 채찍으로 저를 예의주시해 주세요. 에이미는 학생들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이미는 학생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자존심 깎는 발언을 하거나 학생을 포기하는 일을 일절하지 않는다. 학생들도 인공지능을 좋아합니까? 인간 선생님을 좋아합니까? 인공지능. 그렇지. 왜?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뭐예요? 너 유치원 때 선행합수 안 했니?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2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거 10번만 하면 한숨 쉬고. 그 비언어적 뉘앙스를 이 어린애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바로 알지. 근데 인공지능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효과가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또 이게 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지보라는 애는 막 이렇게 했는데 특히 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성공했다. 월등한 향상됐다. 이 다음 사례는 애리조나에서 또 다른 인공지능이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28%는 향상됐고 뭐 했고 마지막 자폐 아동까지 인공지능 마일로가 완전히 제대로 이게 충격. 자폐 아기들을 치료하는 마일로는 치료 효과가 원래 3%, 인간이 했을 땐 3%인데 얘네들은 70%의 효과를 보여줬대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ipse가 떨어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별로 안 남았어. 여기 혹시 로스쿨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의대, 또 사범대 있어요? 교사 있으십니까? 현역 교사? 유치원 교사님, 뭐 학생 교사? 우리가 뭐 신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기독교계 서점이나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니면 기독교 프로그램 만들어서 복음 알고리즘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봐. 하이 빅스비 말고 뭘까요? 하이 성령님 이러면 신성 모독이고 하이 성경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그 히브리 원어적인 거 좀 찾아보고 역사적인 실증 사례 좀 찾아봐. 그러면 장로교에서 자료 쫙 나오고 뭐 또 무슨 순복음 뭐 감리교 엄청나게 질 좋은 막 지식을 막 줄 것 같아. 그럼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메일 쓸까요? 얘한테 물어볼까요? 얘한테 물어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미국에서 의대 수업에 뭐가 있다고요? 인문학 수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공감 능력 키워주려고. 공감 뉴런 활성화되라고. 아니 의사한테 그걸 왜 해? 의사는 이제 나중에 필요 없어지거든. 어떤 의사가 필요하냐? 아이 컨택하고 경청하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인간미를 느끼는 의사가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의대 이게 막 달달달 외우고 신체 달달달 외우고 이게 아니고 그건 인공지능이 네보다 훨씬 잘하거든. 너는 뭐가 필요하냐? 인간적 정내미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을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미국 의대 어느 의대생들은 인문학 수업을 듣는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도 한국에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하고 의대에서 계속 그렇게 하신 분들이 4년 뒤, 5년 뒤에 어떤 인생이 될지 누가 합니까? 마지막 입술. 인간 고유의 능력.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 공감 능력은 이러거나 쭉 철학적으로 뭐하다 뭐 특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뭐냐? 철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근데 여기서 이지성 작가의 인사이트가 들어갑니다. 특히 공감 능력은 뭐냐?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으려면 네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벗어날까 생각하는 아이디어야. 창조적 상상력을 제가 왜 색깔을 안 했냐면 이 내용, 이 정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추상적이야. 이렇게 두 가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돼요. 8.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뭐 이지성 작가의 서머리, 핵심 서머리.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가 다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밑줄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8번째 8에서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 챕터가 중요해요. 이 챕터가 제가 그나마 이거 인사이트 있네? 이렇게 느꼈던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지성 작가가 8개를 제시했어요. 디지털을 차단하라.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여기 평생 유치원에서 몬테소리 나오죠?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생각하기 전에 디자인 싱킹하라. 옵니까? 확? 난 안 오는데. 인간 구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결국 철학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분이 말하는데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 챕터 마지막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이 부분에서 마지막 중요한 거. 이거 하고 이제 여러분 쉬는 시간 10분 하고 제가 이제 2부 이제 서머리 하고 오늘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만 말해도 괜찮죠?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은 윤리 도덕 문제의 핵심이 된다.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옵니까? 인권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인공지능 자기개발책 아니야? 인권이 나온다고요. 왜? 필연적으로 인권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엔지니어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반떼 샀어요. 소나타 샀어요. 소나타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운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운전대를 놓고 책을 읽으면서 랄랄라 핸드폰 보고 뉴스 보고 운전한다는 개념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쭉 얘가 가다가 누가 하면 빡 튀어나왔어. 여기서 프로그램이 딥러닝으로 지금 전 인류 역사상 모든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각도로 부딪히고 속도를 어떻게 줄여야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걸 알겠죠?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근데 반드시 운전자와 이 튀어나온 애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할 겁니까? 운전자를 살리고 얘를 죽일 거예요? 그러면 이 튀어나온 애가 어린애라고 해봐요. 어린애. 그러면 어린애를 살려야 되니까 운전자를 죽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산적합니다. 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하이빅스비 이게 초보적인 수준이 뭐냐면 기술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어요. 수년 전부터. 빌 게이츠 보세요. 1997년에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2006년에 딥러닝 논문 썼는데 2016년에 한국에 다 서양 애들은 다 준비하고 다 끝내놓고 범선, 흑선 보내듯이 뭘 보냈다고요? 알파고 보냈다고요. 우린 알파고 보자마자 인공지능 하면서 학원부터 다니는데 얘네들은 인공지능 딥러닝 논문을 캐나다 토론토 교수가 언제 썼다고요? 토론토 맞나요? 언제 썼다고요? 2006년에 딥러닝 논문을 썼다고요. 2012년에 이미 체스를 이겼다고요. 2007년인가? 2012년 맞죠? 12년 맞아요? 2012년. 근데 여기에서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러시아 사람 그거 수술한다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원숭이 머리를 잘라요. 원숭이 2마리 놓고 원숭이 머리 자르고 머리를 바꿉니다. 봉합수술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의료학적인 기술적으로는. 보세요. 저와 어떤 넌크리스천이 있어요. 제가 죽었어. 그래서 사지가 마비됐어. 근데 뇌는 살아있어. 목을 잘랐어. 이 사람을 붙였어. 내 생명이 연장됐어. 누가 납니까? 누가 책 있는 사자입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카이스트 어느 뇌과학 교수님의 그 책 한두 권만 보면은
뇌과학의 발전으로 아주 극단적인 과학적 진보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 종말이라고 해요. 누가 납니까, 여러분? 목을 잘랐어. 머리로 나는 내 생각, 지성은 여기 있어. 근데 몸, 심장은 내 게 아니야. 누가 납니까? 종교가 뭡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유전자 가위 조작으로 부자 애들은요, 자기 성인병과 자기 족보에서 이 조상님, 나의 고조할아버지가 이걸로 죽었어. 이재용 그 집은 공기가 하와이 같다고 하잖아요. 왜? 그 자기 조상 중에 이 심폐가 안 좋아서 죽어서 이재용 그분 집이 공기를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지금은 디자인 가위, 유전자 가위로 이미 합병증을 걸릴 수 있는 모든 걸 이렇게 차단하고 키도 더 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 애기까지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막혔을까요? 왜 막혔을까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유자동차 하나로 지금 타다냐 택시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기술은 이만큼 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주 대두가 되고 심각하게 계속 대두가 되는 게 뭐냐?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권 문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갖추었는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진국들은 정부와 기업, 학교가 협력해서 인권 교육하고 있다. 이거 추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정부와 기업과 학교에 협력해서 하는 인권 교육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776의 자유가 있고 1789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자비 오신 분 기억하십니까? 1776의 자유는 독립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자유입니다. 1789의 자유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거기서 말하는 자유, 행복, 행복, 추구권, 인간은 평등한 앞에 뭐가 명시되어 있죠? 미국 헌법에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창조주를 인정해요. 인간이 왜 평등하냐? 인권이 왜 있어? 무신론과 유물론은 인간이 왜 평등하고 인간만의 권리가 있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린 절대주의자인데 무신론, 넌크리스천들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시간 곱하기 우연. 이분들은 절대주의가 파생될 수 없는 철학적 기조를 선택했어요. 이분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이 뭡니까? 유물론이 뭐예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왜 그렇게 인간을 끔찍하게 죽입니까? 이 사람들 정치체계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있어요. 명시적으로 있는데 껍질뿐입니다. 인간도 우연 곱하기 시간으로 그냥 물질의 우연의 합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인간과 개가 다릅니까? 유물론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1776 미국 독립선언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인권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만이 특별하냐? 인간의 권리가 있냐? 너는 왜 평등하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피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할 일 없어서 허세 있어서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776 미국의 자유입니다. 1789 프랑스 혁명의 자유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신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이데거인가요? 철학자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데거 맞나?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예요? 확실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 신 자리에 뭘 올려놓습니까? 이성. 18세기, 19세기 이성주의. 이성. 프랑스에서 말하는 자유와 프랑스 혁명에서 태동되는 어떤 자유, 인권의 개념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도 기독교 말살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왜 이야기하냐? 갑자기 우리 지저스 프레임. 인권교육, 뭐 어떻게?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은 1789의 인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인권 문제에 관한 지식과 해결 능력은 보통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주는 누굴까? 난민이다. 동의하십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난민이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논리를 또 이렇게 들어가냐면 그럼 난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존재는 또 누굴까?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탈북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 어드밴티지예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한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20정거장 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완전 끝장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몇십 킬로 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걸 누려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채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 쓰나미에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움을 더 앞서서 저기 북유럽 서유럽 애들보다 더 앞서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바로 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막 공감 능력 막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북한 탈북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한국인의 공감 능력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공감 능력이 뭐라고 했죠?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 처해서 그들과 같이 느끼고 이 고통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안 느끼게 할까? 너무 고민하고 아이디어 짜는 게 공감 능력이다. 교회에서 어떤 게 있죠? 너 우리 아들 찬밥 먹이지 말랬지?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지금 금요 철야 예배 가야 되니까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막 정말 막 이상한 TV에 나올 법한 시어머니가 있어. 이 시어머니가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가족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겁니다. 제가 말하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거예요. 막 젠틀하게 막 교회에서 큰일 하면서 종업원한테 젓가락질 막 하면서 반말합니다. 이 종업원이 어떻게 느낄 수 있다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추적해 가면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어? 너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야. 이렇게 거칠게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책, 이거 봐라. 인사이트 있네. 인공지능에 대체하는 나를 만드는 프로젝트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쭉 이렇게 갑니다. 너와 우리를 아는 알의 핵심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 있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쓸 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했죠? 이 사람이 이 에이트가 중요한데 이 에이트를 만나고 너네들이 하면 너희가 뭘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너와 우리를 아는 알의 핵심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서 기독교 브레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학술적으로도 탈북민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만 북한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선 보수층이 인권을 얘기한다. 인권 변호사님께서 인권을 무시한다. 한 번은 까야지 그래도.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미리 보여줬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사랑.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출처가 뭐죠?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13번째 별명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된다고 했죠? 지혜든 사랑이든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의 지적인 귀결은 사랑이다. 촌스러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구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번에는 딸기 얘기 좀 했거든요. 이 딸기가 상품성이 없는 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투썸에서 케이크에 딸려있는 그 쬐깐한 딸기는 상품성이 없대요, 도매상에선. 쬐깐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잡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 멋있죠? 그 아키아나 아세요? 아키아나? 아키아나라는 미국 화가가 있는데 얘 여자의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하고 있는 엄청 미친 시인 등재, 미친 화가 등재, 완전 천재예요. 이 여자분 어릴 때 썼던 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린 거예요. 이분이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화가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걸 그려버린 거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어젠가 엊그젠가 아키아나가 자기 게시물 올렸더라고. 이 사진에서 옆에서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랑 얘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찍은 사진 비교해서 인스타그램에 이틀 전인가 올렸더라고요. 신기하죠? 아키아나가 그린 예수님의 사진.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 막 3년에 한 번씩 막 진짜 막 갈급할 때 예수님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예수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막 이러면서.
지저스 프레임. 이제 8는 책임사자의 요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돼. 안 돼. 지저스 프레임으로 우리가 씹어 먹어야 돼요. 이 책을 우리 프레임으로 씹어 먹어야 됩니다. 복음 프레임, 예수, 지저스 프레임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저도 따라했어요. 8. 지저스 프레임. 인공지능을 이기는 크리스천이 되는 법. 여러분 오늘 이거 들어봤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바로 앉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